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극한 폭염이 글로벌 경제의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폭염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히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히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요즘에 뜨고 있는데 히트, 정말 열, 이렇게 덥다 이런 걸 표현한 말이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히트플레이션 이렇게 하면 열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이런 걸 이제 영어로 먼저 짚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극한 폭염 때문인데요. 이 극한 폭염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런 것들을 보면 무디스에서 아예 조사를 해보니까 그 폭염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신체 위험이 2100년까지 전 세계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죠. GDP를 최대 17.6%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폭염이 그냥 단순히 오늘 하루 덥네 이 정도가 아니고 글로벌 경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인데요. 올해 슈퍼 엘니뇨 이런 현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폭염뿐만 아니라 대홍수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슈퍼 엘니뇨와 기후 변화 그러니까 폭염의 영향으로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최소 3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954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다트머스대 지리학과 교수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얘기해 주셨지만 뜨겁게 달아오르는 지구가 식품 물가를 끌어올리는 히트플레이션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결국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히트플레이션 조짐이 있나요? 지금 사실 너무 덥죠. 네, 너무 더워요. 올해 정말 더웠지 않습니까? 그나마 좀 시원해졌다가 네. 다시 또 덥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네. 이 폭염을 보면 이제 폭염 일수라고 하는데 폭염이라는 게 이제 일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일 때가 폭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루 최고 기온 말씀으로 드리면 그러니까 33도 이상, 35도가 아니고 33도 이상인 날이 폭염이다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8월 9일까지 폭염 일수가 15일입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네. 30년 평균이 8.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엄청 많이 이 폭염 일수가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온열 질환 환자 수가 예전에는 덥다고 사람이 죽겠어, 아프겠어 그랬는데 온열 환자 지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보니까 네. 지금 8월 8일까지 올해입니다. 올해 8월 8일까지 온열 질환 환자 수가 2,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건 거기다가 이제 환자 중에서 사망한 사람이 27명인데 2018년에 48명 이후에 지금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로는 지금 최대 수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말 지금 이제 폭염이 그냥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게 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있다. 농산물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채소 가격을 보면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놀라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배추 가격 이야기하는데요. 주요 농산물의 가격, 그러니까 누계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농산물 석유류 제외 지수, 근원 물가 지수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상승했고요. 외환 위기였던 1998년 1월에서 7월 기준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가 또 높아진 것 중에 채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배추 가격 요즘에 난리 났습니다. 배추 10kg 도매 가격이 16,171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5,600원대에 비해서 거의 186% 높아졌습니다. 네. 또 무 20kg 가격도 2997원. 그래서 지난달 초 1030원에 비해서 109% 상승했다. 그러니까 네. 장마철 이후에 지금 전례 없는 폭등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런 인플레이션 압박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는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증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 근원 물가가 상승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위축으로 직결됩니다. 소비 위축으로 직결되면 단순히
제조업체들은 그만큼 그 공급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 악순환 구조로 이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 일로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이런 웨이브, 그러니까 3%,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3% 이상으로 올라갈 때 어쩔 수 없이 긴축 재정에서 다시 확대 재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확대 재정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계속 오르면 잡을 길이 없다. 이래서 경기 침체에서 디플레이션 공포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히트플레이션은 좀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테마주 열풍도 뜨겁습니다. 올 들어서 투자 경고 종목 건수가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죠. 예, 그렇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코넥스 이렇게 한국거래소에서 올해 8월까지의 기준을 놓고 보면 8월 8일까지는 138건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138건 뭐 얼마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이러는데 작년 한 해에 134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올해는 8월, 그러니까 1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8월 만에 작년치를 거의 다 넘어섰다.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사실은 투자 경고 종목이 많았다. 이렇게 그만큼 투자가 테마주 열풍이 뜨거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시장 경보제도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테마주 열풍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연초에 막 무슨 그 2차 전지주 이러면 막 올라갔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투자 주의 했다가 그다음에 투자 경고, 그다음에 투자 위험 이렇게 3단계로 계속해서 하는데 이건 한국거래소에서 다 지정하는 겁니다. 한국거래소에서 특정 종목의 주가가 이상 급등 또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를 대비해서 시장 경보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자 주의를 불러일으키고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 경보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투자 경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신용 거래가 제한이 되죠. 이 수급에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수 거래가 정지됩니다. 미수 거래라는 거는 일단 신용 거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출을 하거나 담보를 잡거나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돈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원금만 투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미수 거래가 제한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신용 융자를 활용한 매수가 제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용융자를 해서 어쨌든 조금 더 샀다가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팔고 이런 전략을 썼던 그런 투자자들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주가의 회전율이 떨어지면서 여기에 따라서 그 해당 종목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유의, 투자 주의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단기 테마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투자할 경우에 특히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일단 수급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갑자기 급등하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뭐 오늘 하루 사서 5% 오른다 이렇게 해서 5% 오를 건데 뭐 은행 예금 왜 드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만큼 이런 그 단기 투자 열풍이 좀 심각한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말 그대로 테마 열풍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그 투자에서의 회사의 실적, 실체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우후죽순 따라 들어가는 것들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약품 그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한미약품 그룹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추진한 한미사이언스 지분 매각이 지연이 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 오너 쪽 2020년에 이제 그 윤상기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미망님과 그리고 삼남매 이렇게 지분이 이렇게 상속이 됐는데 그러면 상속세 재원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세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담대,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을 이 오너 일가들이 받아놨는데 이 오너 일가들이 받아놓은 이 주식담보대출을 해결하려면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을 좀 팔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데팡스라는 쪽을 통해서 11% 이상의 주식을 팔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팔기로 했던 이 주식이 팔기로 약정을 했지만 사실상 이제 라데팡스가 이 돈을 다 모으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 주식을 떠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11%대의 주식이 팔리지 않으니까 이러면 이제 블록들이 형성이 안 되면 주가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주식 상속 쪽에서의 재원 마련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미 약품 옛날 한미 약품 일가가 지금 현재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서 운용사 변경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여기 그 라데팡스에서 사실은 그 부회장 작년에 8월에 배 부회장을 모시고 왔다가 최근에 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원래는 이제 그 이 주식을 떠가기로 했던 PE 쪽에 사람이 왔는데 이분이 다시 나간 것만으로도 일단 이 PE랑 한미 사이언스 쪽의 관계자분들하고 뭔가 좀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좀 말이 많다 보니까 GP 네. 그러니까 운용사를 그래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문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지분거래 지연 배경이 새마을금고 뱅크런으로 지목이 되고 있던데요. 자, 일단 사모펀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일단 11% 정도의 이 주식을 떠오려고 했을 때 자기 돈으로 떠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모펀드다 보니까 사모.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 LP,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쪽에 있는 기관들에서 돈을 갖고 와서 이거를 GP,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이걸 이제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 PE에서 이제 그동안 자금 조달을 받아오겠다고 확신을 한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새마을금고였습니다. 근데 새마을금고 어땠습니까? 올해 초 새마을금고 난리 났죠. 그 뱅크런. 시끄러웠죠. 예, 이렇게 네. 해서 뭐 새마을금고에 그동안 대출했던 것 중에 한 1,000억 정도가 지금 지연되면서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은행에 예금을 맡겼던 쪽 분들이 이제 서로 빼가려고 하다 보니까 뱅크런 사태 때문에 새마을금고 자체가 지금 현재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새마을금고 회장의 집까지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누가 이제 전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제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자금 조달을 해서 이 돈을 바탕으로 해서 PE가 11%의 한미 사이언스 지분을 떠가려고 했던 것들이 차질을 빚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을 찾아보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있었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증시에 새바람을 넣어줄 새내기 주가 나타났습니다.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공모주 청약 흥행에 성공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요즘에 IPO가 지금 약간 그래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 여기에 네. 더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업체도 최근에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는데 와 1,366대 1 이렇게 해서 증거금만 3조 3천억 원을 와. 3조 300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희망 범위의 상단을 초과한 8천 원으로 공모가가 확정된 상태거든요.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래도 성공적으로 증시에 입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훈풍이 부는 모습인데요.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어떤 기업일까요?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을 하려면 네. 이렇게 그만큼 그 주변의 길을 잘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식하는 이 시스템, 그 레이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그 카메라 아니면 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4D 이미징 레이더가 주력입니다. 그래서 4D 그러니까 그동안 3D로 사물을 인식했다면 이제 4D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요 고객사가 현대모비스라든지 아니면 또 뭐 아마존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포스코 DX, LG전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대기업들, 특히 글로벌 기업들도 여기에 고객사가 되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특수 장비차, 산업용 사업 포트폴리오까지 넓다. 이렇게 해서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투자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 하반기에 두산 로보틱스, 또 서울보증보험 이런 조 단위 몸값을 노리는 그 IPO 업체들이 많은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일단 3조 가까이 증거금을 모아놨으니까 이것만 봐도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됐다, 입증됐다, 일단 흥행성은 입증됐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진짜 자율주행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레벨 3에서 레벨 4로 지금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자율주행하면 뭐 레벨 2에서 레벨 3 정도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레벨 4까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목소리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의미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입장에서 PER 입장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10배 정도입니다. 그러면 동종업계가 17배 정도니까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계속해서 좀 열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